안녕하세요. 자, 원래 이번 달 세 달이라 이번 달부터 다시 그 3단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주가 모자래요. 그래서 아니 한 주가 모자란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달 진도는 이번 달 진도는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거기 154번을 보세요. 자, 154번에 간접바라라고 했어요. 자, 153번. 자, 153번. 호칭어나 지칭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또는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어머님, 어머니 모두 가능하고 아범이라고 지칭했어요. 제 남편을 아범이라고. 됐죠? 정답은 1번. 반면에 아내가 남편에게 오빠 안 됩니다. 즉 남편에게 여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뭐 아빠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여보라고 하면 되고요. 오빠라는 말은 안 되고 아저씨란 말도 안 되고. 다음 3번에 선치는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을 가리키는 거니까 선치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살아계신 자기 아버지는 뭐라 하나요? 가친 또는 엄친이라고 하죠. 자, 결혼한 시동생은 서방님이 되고요. 반면에 결혼하기 전에 시동생은 도련님이 되고요. 따라서 결혼한 시동생이니까 서방님이라고 해야죠. 다음에 이 결혼한 시누이, 그러니까 시누이의 경우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모두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물론 남편의 즉 누이라면, 손인 누이라면 형님이라고 하면 되고, 반면에 시동생, 여동생이면 그때는 아가씨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154번. 직접 발화 행위는 곧 화자의 생각을 직접 화법으로 표현한 걸 말하고, 그에 달리 간접 발화하면은 간접 화법을 의미합니다. 영주야, 시험 준비 많이 했니? 직접 발하고요. 문 좀 닫아주라. 직접 발하고. 손에 책이 있어서 못 닫겠어. 역시 못 닫겠다 하고 직접 발하고요. 그러나 리을에 숙제가 하나 더 있는데 하고 미주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했더니 너무 이르지 않았니 하고, 이 말은 좀 늦었다 하고 상대를 비꼬면서 하는 말이니까 질문의 의도가 없죠. 이렇게 그 의도가 그 표현과 다를 때 우리가 간접 발화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이 발화라는 말은 그냥 말하기예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러지 발화라는 말은 말하기란 뜻입니다. 다음 155번 언어 요절에 맞는 거. 진지를 먹고 계신다. 자,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시고 계신다 라고 해야 되고,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간접합의법에 맞죠? 정답은 2번. 그리고 진지 잡수셨습니까? 과장에게 진지라는 표현, 우리가 진지라는 말은 가족에게만 씁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등 가족에게만 쓰는 거죠. 회사에서는 진지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다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당부하다, 당부드리다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당부드렸어요. 제가 어머니께 당부드렸어요. 적절치 못합니다. 다음 156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언어 예절에 어긋난 거, 즉 구충에 볼 일이 있으시다, 간접 높임 맞고, 그 다음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한 가지씩 저에게 여쭤봐요 라고 했는데 여쭈다가 아니라 물어본다 라고 해야죠. 딸의 입장에서 어머니께 여쭙다는 건 맞지만,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맞지만, 본인이 즉 딸이 자기에게 여쭙다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쭤봐요가 아니라 물어봐요. 3번
할머님이 주무시고 가셨다. 즉 이때 주무시다 하는 말은 즉 잠을 잤다는 얘기고, 그리고 가셨다는 얘기는 돌아가셨다는 얘기니까 두 가지 행위죠. 두 가지 행위일 때는 즉 앞에도 뒤에도 모두 높임을 써야 됩니다. 주무시다는 시를 쓴 게 아니죠. 자다의 높임말을 쓴 거고, 계시다 즉 가시다의 경우에는 가다에 시를 써서 표현한 거고요. 다음 157번 4번에 156번 4번 손자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머니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가족끼리는 진지 잡수시다 쓸 수 있습니다. 다음 157번 뭐가 빠졌네. 뭐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됐는데 고친 표현으로, 그죠?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동정씨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에는 정가하고 가를 써야죠. 맞게 고쳤고, 자 다른 사람의 성씨를 소개할 때는 씨를 쓰는 것이고, 자기 성씨를 소개할 때는 가를 쓰는 겁니다. 2번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있으시겠습니다. 잘 고쳤고, 그 다음 아버님 그이는 30분 전에 출근했어요. 시아버지 앞에서 남편을 높일 이유는 없죠. 따라서 출근했어요. 맞고요. 자 리을에 제 선친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때 선친은 돌아가신 아버지니까 제 아버님께서는 틀렸죠. 왜냐하면 아버님이라는 우리말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께 쓰거나 남의 아버지께 쓰는 거죠. 아버님이라는 표현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거나 남의 아버님께 쓰는 표현이고,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해야죠. 따라서 제 아버지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정답은 4번. 158번 어느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표지 겉봉이에요. 회장님, 과장님 귀하라고 쓴다. 자, 받는 사람 쓰는 곳에 과장님 귀하.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귀하라는 말을 뒤에 붙이고 과장이라는 직함을 뒤에 붙이는 게 즉 받는 사람에 대한 높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귀하, 님자라는 말이 상대를 높임의 전미사로 썼기 때문에 거기다 또 귀하를 붙이는 건 즉 과공비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예죠. 따라서 과장 귀하라고 하거나 또는 과장님께 둘 중에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과장 귀하라고 하거나 과장님께 하고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다음 이번에 부부끼리 전화를 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나예요 라고만 말해도 된다. 맞죠? 서로 아는데. 그렇지? 따라서 나예요 가능하고, 부모님 친구에게 홍길동 씨 아들입니다. 안 되죠? 성은 그대로 두고 즉 이름은 길자 동자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홍길자 동자의 아들입니다. 홍하고 성 뒤에는 자를 붙일 필요 없고 이름 뒤에는 자를 붙여서 홍길자 동자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4번 이 담임 선생님과 어머니를 중간에서 소개할 때 당연히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하는 게 1순위야.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순위가 있죠.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여성을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남성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가까운 이를 먼저 소개하고, 나이가 어린 이를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남자를 여성에게 소개합니다. 이건 1순위, 2순위, 3순위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가 나이도 많고 여성이지만 첫 번째 순위가
가까운 사람을 소개하는 거니까 어머니를 먼저 담임스님께 소개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불러준 건 순위대로 첫 번째가 1순위입니다. 가까운 이를 먼저 소개하고, 둘 다 가까울 때 2순위가 나이 어린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거기까지도 일치하면 여성을, 남성을 여성에게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158번의 정답은 2번. 다음 159번. 예절에 맞으면서 자연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요체는 가급적 비격시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에 쓰는 거죠. 해요체는 비격시체라 가까운 사이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고마워요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 할머니 감사해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엄마 삼촌이 자고 가셨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건 관계없는데 자고 갔다가 아니라 삼촌이 윗사람이니까 주무시고 가셨어요. 삼촌이 주무시고 가셨어요 라고 해야죠. 여기 대화에서는요 굳이 깨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삼촌께서 주무시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죠. 삼촌이 주무시고 가셨다 이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 자고 갔다는 말이 틀린 거죠. 4번에 부장님, 과장님이 일을 마치고 가셨어요.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쓰지 않으므로, 즉 모든 사람을 높여 말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높여 말합니다. 그래서 부장님, 과장님이 일을 마치고 가셨어요. 맞겠죠. 정답은 4번. 160번. 발화의 기능 측면에서 기능이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말하기의 기능에서 그 기능이 다른 하나는 했습니다. 먼저 1번에 어린아이들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쓰레기 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니? 이건 쓰레기 버리지 말자는 얘기고, 따라서 언어의 기능 중 어디에 속해요? 가마적 기능에 속하죠. 간접 화법으로 간접 발화를 해서 가마적 기능에 속하죠. 2번, 도서관의 실내가 더워지니까 학생이 실내가 너무 덥네요. 이 말은 곧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달라는 요구고, 역시 간접 화법이고 즉 가마적 기능이죠. 그러나 영화를 검색하면서 영화 보고 싶은데 요즘 뭐가 볼만하지? 하는 건 상대에게 묻는 것이므로 이때는 직접 발하고 이때는 표현적 기능인 거죠. 또 4번에 성적이 떨어진 아들이 야구 중계를 시청하고 있으니까 요새 TV 시청하는 시간이 많지 않니? 라는 거, 즉 시간을 많이 TV를 본다고 부모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만 보고 가서 공부하라는 얘기죠. 역시 간접발하고 이는 가마적 기능입니다. 자, 문제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자, 정답은 3번. 다음 독해입니다. 161번. 필자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은? 하고 물었습니다. 먼저 선택지를 보시고요. 그러면 민중성이라는 말, 기능성, 독창성, 그리고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중심은 첫 단락에서 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단락을 보면 오늘날의 공예는, 지금 화제가 되는 건 공예죠. 공예. 현대화를 통해 자본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나 수단으로서의 상품적 공예만을 생산하고 있다. 상품적 공예만을 생산한다. 이는 벌써 현재의 공예 생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뭐뭐만을 하는 이 표현, 보조사를 썼다는 얘기는 현재의 공예 기능, 공예 생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상품으로서만 여긴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러한 기능주의를 강화하는 국제공예품을 수입해 모방하여 생산하는 걸 첨단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역시 비판적 시각을 이어가고 있죠. 산업시대,
물리적 변화, 공해적 소재의 다양성은 놀라운 발달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 항상 단락에서 그러나 하고 등장하면 그 뒤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형태의 현대화는 뭘 가리켜요? 이런 형태의 현대화는 상품으로서의 공예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 공예품을 수입해서 모방하는 것, 이런 기능주의적 측면을 말하죠. 이런 형태의 현대화는 전통 문화의 토대였던 농촌을 희생시키고 민중을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반인간화의 촉진이며 전통과의 단절을 심화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현재의 공예는 반민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인간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전통과 단절을 꾀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바꿔 말하면 이 필자가 강조하는 건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얘기고,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얘기고, 민중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자, 그 뒤에 역사적으로 산업사회로의 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물질운명 자체가 인간에게 정신의 행복을 동시에 주지 못했다면 역사의 진보는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바로 기능주의적 시각에서의 공예품을 비판하고 있고, 그 비판에서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게 반민중성, 그리고 반인간화, 그리고 반전통에 대한 지적을 했으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 민중성을 강조했다라고 봐야겠죠. 정답 몇 번? 1번. 결국 중심되는 말은 윗글에 반드시 등장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등장하고 있다는 거. 지금 두 번째 단락은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단락이 그렇다면 모든 공예는 민중성에 기초해요. 민중의 삶에 기여하는 민중하고, 이 마지막 단락은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슬쩍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두 번째 단락이 그러나라고 했다면 반드시 읽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어차피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한 걸 강조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다음 112번.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됐습니다. 이건 윗글에서 확인하라는 얘기니까 시력으로 푸는 거죠. 무슨 독해력도 필요 없고 시력으로 푸는 겁니다. 1번. 해프닝은 우연성을 주된 특성으로 한다. 윗글에 해프닝이란 곧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편적으로 있어 기이하고 추상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해프닝은 우연성을 특징으로 한다. 맞고, 해프닝이라는 장르는 비일관성과 관련이 있다. 윗글에 분명히 세 번째 줄에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건과 행동들이 파편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이는 비일관적인 거 맞고, 다음 해프닝의 대화는 삶의 부조리를 표현한다. 즉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해프닝은 우리 삶의 고통이나 희망 등을 논리적인 말로는 더 이상 전달할 수 없다는 걸 내세운다. 그리고 그 밑에 삶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현대 연극, 랩과 같은 대중음악과도 통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조리를 드러낸다는 거 맞죠? 그렇지만 4번, 해프닝은 고통이나 희망을 부정한다. 그렇지 않죠. 이걸 맨 끝에 보면 해프닝과 삶 자체에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해프닝은 삶의 고통과 희망을 모두 담죠. 정답 몇 번? 4번. 다음 113번은 글의 구조를 물었는데요. 먼저 수능은 대체로 이와 같은 도표를 많이 이용하지만 우리는 교육청 문제에서
이 도표를 많이 보게 되고 일반적인 국가직 지방직은 도표를 사용하지는 않죠. 대신 도표를 쓰지 않더라도 단락, 문단을 세 문단으로 나눠봐라, 두 문단으로 나눠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맨 처음 가단락에서 여러분들이 글의 방향을 짐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가부터 마까지 모두 읽고 하겠다고 덤비면 시간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읽는다 하더라도 1분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첫 번째 단락 가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글에 어떤 내용이 배치될지 예측하며 봐야 됩니다. 자, 가를 보면 붕당은 했습니다. 항상 독해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등장했는데 그 뒤에 은는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단어가 즉 화제어, 주제어라는 걸 말합니다. 이 앞에 있는 단어가 화제어, 주제어다라는 걸 말하죠. 따라서 이 글은 붕당을 다루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독해하면서 붕당에 밑줄이든 동그라미든 쳐야죠.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은 이해에서 생긴다. 이해가 절실할수록 당파는 심해지고 이해가 오래일수록 당파는 굳어진다. 이것은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밝힐 수 있을까? 따라서 첫 단락은 이 글의 과제를, 논제를 제시했고, 즉 붕당의 원인을 살펴보겠다는 거죠. 따라서 가는 이 글의 주된 화제를 제시했고요. 자, 나단락에서는 이제 10사람이 모두 굶주리다가 한 사람의 밥을 함께 먹게 되었다고 하자 그릇을 채 비우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난다. 자, 나단락은 붕당의 원인을 어디에 둔 거야? 밥그릇 싸움에 본 거야. 붕당의 원인을 밥그릇 싸움에 본 거야. 먹을 게 부족한데 그 부족한 걸 가지고 여러 사람이 먹으려고 드니까 즉 결국 이익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붕당은 일어난다라고 한 거죠. 즉 붕당이 뭔지는 알죠? 당파 싸움은 바로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게 나의 즉 유추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다를 봤더니 이것을 또 길에서 살펴보면 이러하다. 오던 자가 어깨를 건드리면 가던 자가 싸움을 건다. 말이 불손하고 태도가 사나우며. 자, 다에서는 뭘 들었냐면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즉 상대의 태도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야. 무슨 이익 때문이 아니라 저 새끼가 째려봤다는 거지. 또는 저 새끼가 먼저 쳤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다는 붕당의 원인을 이와 같이 상대의 태도에 둔 경우를 예를 든 거죠. 라에 뭐라고 했냐면 이로써 보면 싸움이 밥 때문이지 말이나 태도나 행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자, 지금 앞에서 나와 다에서는 사례를 든 다음에 이제 라는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포인트는 결국 나, 다가 동일한 기능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라는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본다면 즉 아무리 말이니 태도니 행동이니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붕당의 원인은 즉 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단락에서는 지금 이 라단락은 나다를 요약해준 그런 역할만 하고 이제 마단락은 이 글 전체에 있어서 이제 이와 같은 사례들, 비유를 통해서 붕당도 즉 이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은 유추의 방법을 썼죠. 예시가 아니에요.
여기 예를 든 게 붕당에 직접 당파 싸움을 한 사례를 든 게 아니잖아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마주쳐서 싸우거나 아니면 밥그릇 때문에 싸우거나, 이건 유추죠. 즉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붕당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정리하는 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구조의 포인트는 나다라가 한통속이야. 대신 나다를 정리한 게 라니까 가장 적절한 건 1번이죠. 이해됐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이 나다가 하나의 공통된 사례로서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했고, 라는 그것을 요약한 부분이다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 글은 붕당의 원인을 즉 분석한 글입니다. 그리고 그 붕당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유추의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아무리 지문이 길어도 이런 예시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즉 뭐 때문에 이 예를 들었는지만 이해하면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단락에 처음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러면 다음 단락들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처음 부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글의 처음이 이해가 될 때까지 문단을 다 읽는다 생각지 말고 문단의 첫 부분에서 이 문단이 어떤 내용일지가 이해가 되는 데까지 읽는 걸 말해요. 대신 어떤 건 이해가 안 되니까 끝까지 읽을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문단의 앞에서 이 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찾겠다는 그런 태도로 먼저 읽어야겠습니다. 163번의 정답은 1번. 자, 164번.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한 거 밑줄 치고, 궁극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글의 주제를 묻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를 보면요. 언어는 동그라미, 인간의 언어는 밑줄, 언어의 특성 밑줄, 그리고 인간 밑줄. 결국 언어를 다루었느냐 아니면 인간의 언어를 추상화된 거라고 다루었느냐 아니면 언어의 특성을 다루었느냐 아니면 인간을 다루었느냐, 이 얘기죠. 자, 본문을 보시면 역시 단락이 5개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첫 단락이에요. 왜냐? 이 첫 단락에서 글의 방향을 알려준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단락들이 어떤 구조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고, 분명 대부분의 글은 마지막 단락에서 한 번 더 중심적 내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지막 단락을 읽으면 훨씬 수월하다고 착각하기 쉽겠지만 시험 문제가 늘 그렇게 마지막 단락에 요약하여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늘 나오는 첫 단락에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자, 첫 단락을 보면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여 상상이나 추상의 세계같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까지 사고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언어는 가장 간단한 것조차도 그것이 가리키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다.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 표현한다. 이를 언어의 분절성이라 한다. 자, 지금 무엇을 화제로 삼은 거야? 언어의 특성을 화제로 삼은 거야. 그리고 언어의 특성 중에서 뭘 든 거야? 분절성. 그러면 두 번째 단락도 이와 같이 언어에 의해 나누어진 한 덩어리 생각을 개념이라 한다라고 했고, 세 번째 단락은 우리가 사용하는 명사를 예로 들어보자. 읽을 필요 없지? 분절성의 예를 들었고, 그 다음 이제 다음 단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위어인 무궁화는 단어 자체도 또한 추상적인 개념에 속한다. 자, 이는 언어의 어떤 특성? 추상성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첫 단락부터 여기까지 분절성과 추상성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분절성이 이 글의 화제도 아니고 추상성이 이 글의 화제도 아닌 거야. 언어의 특성이 주된 화제인 거지. 그 다음 그럼 마지막 단락. 언어는 이처럼 본질적으로 추상적이며 이러한 추상화의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개념은 추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모호하거나 언어 기호와 개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밑줄쳐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구사할 때 명확한 표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위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의견을 말했어요. 그러면 사실과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면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의견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이 글은 즉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언어를 명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선택지를 보면 1번에 아예 주관이 개입됐다?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은 그냥 특성을 알면 된다는 얘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은 이 특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정답 몇 번? 3번이죠. 왜냐하면 이 글은 언어의 분절성과 추상성을 설명해서 그걸 토대로 삼아서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도록 즉 해서 언어를 명료하게 써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글이죠. 다음에 165번을 봅니다. 그 다음 가 말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라 했습니다. 거기 가가 2개가 먼저 나와 있고 나가 2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가는 혹자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현대 문화 상황에 통속적인 측면에 분노하고 더 나아가 대중예술이라는 용어에 대해 예술이라는 어휘가 세속적으로 사용된 것에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뭐뭐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면서 이제 대중예술이라는 용어에 대해 즉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의 사례를 들었어요. 다음 나에서는 대중 예술이라는 용어의 두 성분, 즉 통속적인 것과 예술이 분리될 수 없이 상호 관련을 맺으며 만들어내는 힘의 장은 통속성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완성시키는 특정한 체험을 가능케 한다. 나달락은 뭘 얘기하냐면 대중예술이 이와 같은 특정한 체험을 가능케 한다는 필자의 의견을 썼어요. 가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생각을 그리고 나는 필자의 입장을 들었어. 그러면 글의 맨 처음에 뭐가 오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굳이 내 의견을 말한 다음에 쓸 필요는 없겠죠. 먼저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걸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반박하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따라서 가가 먼저 나와야죠. 이해돼요? 그리고 이에 대해 반박을 해야 되니까 대중예술에 대한 다른 견해를 제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접속어 그러나를 쓰면서 접근하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가 다음에 다가 온다는 것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다에서 대중이란 통속적 개념과 예술이란 동등한 입장에서 역동적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나의 읽었던 통속성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 다의 뒤에 오면 되죠. 정답은 2번. 다음 166번. 문화에 대한 글의 논지를 토대로 했을 때 밑줄 친 부분에 담긴 발상과 같은 것.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고 능동적으로 풀지 않던 사람에게는 문제가 쉬워 보이면서도 못 찾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여기서 이 밑줄 친 부분의 이 발상이 이 글에서 보이는 문화에 대한 논지를 토대로 했을 때 이 밑줄 친 부분과 생각이 같은 걸 고르라는 거야. 그럼 빨리 이 주어진 글에서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죠. 사람들은 흔히 문화인이란 말을 야만인 또는 미개인에 반대되는 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왠지 교양이 있고 예술을 즐기는 그런 종류의 생활을 떠올린다. 그러나 문화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다지 고급질 것도 없고 즉 문명인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들도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또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그들의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밑줄은 오히려 이 필자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밑줄을 쳐놨으니까. 그렇게 문화를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찾으면 되지. 답은 몇 번? 1번. 즉 서구적인 게 진보적이다라는 건 이 잘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만이 진보적인 거다라는 그런 태도니까 이건 이미 문화에도 선진적인 게 있고 후진적인 것이 있다는 그런 발상을 반영하는 거죠. 정답은 1번. 다음 167번.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있는 글인데 이 빈칸에 들어갈 말 했는데요. 지금 질문이 뭐냐면 서술 방식이에요. 사실은 굳이 빈칸을 이용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 빈칸에 이제 그 서술 방식이 써 있다 보니까 질문을 한 거고 우리 이와 같은 고전 수필 또는 폐간문학이라 하죠. 이런 글들은 항상 어떤 구조야? 경험 플러스 깨달음의 구조예요. 항상 경험 그리고 깨달음의 경험 그리고 깨달음의 이런 구조죠. 때문에 이 글에서도 아마도 생각하건대 선군이 이걸 나의 물려준 까닭은 나로 하여금 이것을 마땅히 이 나무처럼 하게 한 거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보고 즉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라 하는 그래서 항상 어떤 주어진 것 그러니까 경험이나 또는 들었던 것 여기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몇 번 참화설이나 슬견설 또는 뭐 이옥설 이런 작품들을 주고 똑같은 문제가 여러 번 나왔죠. 내용을 꼭 읽어보지 않아도 윗글의 전개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는 굳이 알고 있는 스토리의 내용이라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이규보의 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읽어본 경험이 없더라도 늘 수업 시간에 공부했듯이 예전 고전 수필은 이와 같이 마지막에 깨달음을 적는 이런 구조다. 이것만 눈치채면 쉽게 풀 수 있고 몰랐으면 지금 알아두면 되고요. 알겠어요? 항상 고전 수필은 현대 수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경험 플러스 깨달음이에요. 경험 플러스 깨달음. 예를 들어 현대 수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무소유, 법정 스님의 무소유도 보면 결국 자기가 난을 길렀던 경험을 통해서 그 조그만 난을 기르는데도 자기가 무지무지 집착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난을 친구에게 주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홀가분해지고 그러므로 삶에서의 집착을 버리는 것, 무소유의 철학을 배웠다. 이런 구조거든. 우리 고전 수필의 슬견설은 뭐예요? 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니까 이처럼 하찮은 짐승만 죽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개처럼 큰 짐승만 죽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처럼 해로워 보이는 그런 생명도 죽는 건 안타깝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다 귀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구조거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다음 168번에 가에 보충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 됐습니다. 이 글은 여러 차례 교과서에도 많이 들어있고 기출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글이죠.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글이죠. 따라서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계승해야 될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 중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이 전통으로 봐야겠다. 그러니까 전통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인습과도 관계가 없고 반드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이 전통이다. 이게 이 글의 핵심이야. 저는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 처음 보는데 그럼 넌 나쁜 거고 기출문제 한번 안 풀었다는 얘기고. 알겠어요? 여러분들 기본 제목을 여러분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읽으면 아 이걸 많이 봤던 거구나 하고 알면 돼요.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 정답 몇 번? 3번. 그래서 민족문화의 전통은 과거로부터 계승한 것, 즉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걸 말합니다. 자, 169번으로 갑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된 설명 방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판소리와 탈춤에 나타나는 희비의 미학적 양면은 정말로 기막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도령에 더 읽을 필요 없죠. 왜요? 판소리와 탈춤에 나타난 그 미학적인 즐거움과 슬픔, 희극과 비극적 이 양면성이 기막히다라고 써놓고 곧바로 예를 들었잖아요. 따라서 설명 방법 뭘 쓴 거예요? 예시를 한 거죠.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도 가면 만약에 예시만을 주려고 했다면 첫 단락만 썼으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가면은 이렇듯 어떤 예술 세계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적절한 이 둘의 배합 기술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다. 이 배합의 기술을 보여준다 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흥겨움의 어깨춤과 넉살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따라서 이 글은 예시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곧 판소리와 탈춤을 비교했죠. 그렇죠? 그러면 아래의 설명에서 비교 혹은 예시가 함께 나온 걸 찾으면 되죠. 먼저 1번은 묘사죠. 군데군데 종구멍이 나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했으니까 묘사. 다음 2번은 오늘날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요인을 분석한 거죠. 따라서 2번은 분석의 글이고요. 그 다음 3번은 나는 철학자에게서 놀라는 반면에 이런 백성 또는 부녀자에게 철학자의 달관을 발견하여 머리를 숙이는 일이 적지 않다, 불소하다,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생활인으로서의 나에게는 이러한 글이 훨씬 맛이 있다는 것을, 좋은 글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왜 생활인의 철학을 얘기했는지를 이유를 들어, 근거를 들어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는 3번은 인과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번은 개인 속도가 빨라지면 사회 속도나 물리적 속도도 함께 빨라져야 한다. 이가 맞지 않을 때 생활의 리듬과 사회 순화의 붕괴가 온다.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켰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시한 거죠? 정답 몇 번? 4번. 그래서 이 설명 방법을 물을 때에는 가급적 좀 더 띄엄띄엄 읽어가면서 아예 독해할 때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설명 방법을 물으면 내용을 알아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즉 방법에만 시각을 두고 읽으면 의외로 빨리 찾아요. 그러니까 독해 지문을 주고 이게 내용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형식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지 또는 뭐 어휘를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뭐 한자성어를 묻는 문제인지
이렇게 지문을 보고 뭘 묻는지 이 유형을 빨리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170번. 이번엔 필자의 주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래 선택지를 보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서로 다른 특성을 강조해야겠다. 또 2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속성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제시한다. 3번은 구체적인 실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연구에 반박한다. 4번은 서로 다른 시각을 정충함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내야겠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글 자체가 우리가 글을 쓸 때 논지 전개에서 주의할 점을 쓰고 있는 글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자, 첫 단락 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주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물들의 조합으로 생각했지만 고대 중국의 철학자들은 우주를 하나의 연속적인 물질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부분을 강조했고, 그리고 중국의 철학자들은 연속성을 강조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동양과 서양에서 차이가 발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두 번째 단락에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를 들어준, 이거 다 읽어봤자 결국에는 동양인과 서양인이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 얘기밖에 더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건 건너뛰어야죠. 세 번째 단락에 갔더니 이렇게 볼 때 동양인들은 작은 부분보다는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또 반면에 서양인들은 즉 사건과 사건의 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실마리는 마지막 단락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서양인들 말을 대상으로 연구한 문화 보편성 결론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은 그동안의 서양 중심으로 살펴본 문화 연구는 잘못됐다. 이유는 뭐다? 서양인들은 동양인들과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결국 그 뒤에 보면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 했으니까 이 글은 결국 우리가 문화를 대하는 연구 방법에 있어서 그동안의 시각에 대해 반박하면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겠다라는 얘기죠. 답은 몇 번? 3번이죠. 따라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시선을 가져야겠다 하는 것이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다음 171번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했는데요. 먼저 근대 산업사회 이전에는 계층 간의 문화 격차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윗글에 두 번째 단락에 근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중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건 근대 산업사회에 들어서다. 전통사회에서는 여가활동이 각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각각 자기네들에게 맞는 종류의 것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각각 자기가 속한 계층에 맞는 여가활동을 택하여 즐기도록 정부나 교회가 이를 엄격히 규제했다. 그러므로 1번 맞는 말이죠. 다음 2번 전통사회에서 문화생활은 상류계층의 전유물이었다. 틀렸죠? 왜? 분명히 방금 읽었던데 각 계층마다 그들의 나름의 문화가 있었고 이게 계층별로 달랐다는 얘기지 상류층만 문화를 누렸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문이 이렇게 긴데 겨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 달락만 있어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문 길다고 겁먹지 말고 문제를 대하자 이 말입니다. 오늘 한 100여 문제를 3시간에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느 답을 찾는 그 방법, 그리고 또 지금이 마침 독해라 문법과는 달리 선생님이 뭐 굳이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독해에 있어서 뭘 느끼면 되냐면
주어진 글을 다 읽을 필요가 없구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이걸 다 읽어야 되는 글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드물구나. 이걸 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죠.